네, 이어서 손익계산서, 뭐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우리 기업, 우리 스포츠 조직이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총 자산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뭐 빌린 돈이 있고 또 내 자본금이 있었고 또 아니면은 바로 현금화 시킬 뭐 당좌 자산도 있고 뭐 이런 개념을 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이번에는요. 손익계산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어떤 또 이런 표를 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는 사업 결과나 손실에서 이익에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업 결과에 따른 어떤 손실과 이익을 일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으로 보잖아요. 뭐 1분기, 뭐 2분기, 뭐 이렇게 회기별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에 비해서 포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 특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을 갖고 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갖고 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즉, 일정 기간, 보통 대개 1년이겠죠. 1년간에 뭘 봐요? 영업 성과를 보는 건데, 내가 벌은 돈이 얼마고 나간 돈이 얼마여서 현재 내가 얼마더라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통상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 아니면 손익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뭐 예를 들면,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계산식은 이런 거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출액 총액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한 뭐 일십, 백, 천만, 백만, 제가 잘못 그리네요. 이렇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만 2억 원의 매출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원가가 예를 들면 1억이다. 1억이다. 그리고 나중에 매출 총이익이 생길 수 있죠. 그 매출 총이익은요, 매출억에서 매출액을 뺀 가격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다시 또 1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매출 원가 말고 매출 손익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를 봤더니 뭐가 있더라. 뭐예요?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혹은 직원들을 썼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비용이 다시 한 7천만 원으로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나한테 나타나는 영업이익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얼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1년에 우리 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은 2억이었지만 실제로 매출 원가를 빼고요. 거기서 영업손익이라는 관점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또 체크를 했더니 실제로 나타내는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경상이익 손익은 실제로 이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뭐 얘기하는 거죠. 또 거기에서도 이제 뭐 법인세라는 비용을 낼 수도 있고요. 단기순이익이라는 손실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는 가격을 만드는 일종의 가계부와 같은 개념을 하는 거를 우리가 손익계산서 이제 뭐 포괄 손익계산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매출액이 있고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있고 또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 손익이라고 하는 총 이익이라는 이 금액이 있다는 것과 이 매출 총이익, 매출 총 손익에서 판매와 관리비가 빠지는 내용들이 제하고 나면 나오는 값인 영업 손익, 영업 이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우리 기업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얼마더라라고 이해할 수 있는 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식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업에 내가 이 기업이 정말 건전한 것인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때 재무상태표를 보는 것, 그리고 거기서 유동성 자산과 유동성 부채라던가 당좌 순익, 당좌 자산이라던가 이런 어떤 뭐 레버리지 비율이라던가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도 매출액이 얼마고 매출 손익 그리고
영업손익이 얼마여서 경상손익이 어느 정도일까 정도를 예상하면 좋겠다. 그 외에 뭐 예상치 못한 이익과 손실이 얼마가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주주가 아닌데. 그건 모릅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 외적인 거는 다소 이론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손익계산서 정리해보면요. 수익, 비용, 이익으로 구성이 되고요. 수익은요, 회사의 자본을 늘려주는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영업수익, 그리고 이제 특별이익 같은 것들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영업수익 정도를 재무상태표라던가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고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용이잖아요. 총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게 순이익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술식에서 총 매출이 있죠. 총 매출에서 이제 비용을 빼고 그럼 나타나는 걸 이제 순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비용에 들어가는 개목이 뭐냐라고 했더니 매출 원가가 있어요. 매출 원가가 뭐예요?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를 썼어요. 용역이 개념이죠.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판매와 관리비.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무실 유지비, 월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영업비, 영업 외 비용.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어요. 만약에 부채에서 내가 내 자본 고정 부채 말고요. 유동성 부채. 내가 빌린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이율이 5%였는데 갑자기 시중금리가 불안해서 10% 올라갔어요. 그러면 두 배 내야 되잖아요. 영업의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경기가 어려우면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부채를 올리지 않아요. 뭐 이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아요. 이랬을 때 경기가 살아나는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이 부채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재해라던가 기후변화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법인세,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그러니까 법인세는 뭐냐면 법인이라는 인격체죠. 인간이라는 것처럼 기업에다가 법인이라는 인격을 하나 줘서요. 걔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 법인이 되면 총 매출액의 몇 %를 내는 건데요. 이제 몇 억 초과분에 대해서 얼마 언더 뭐 이렇게 해서 세율 구간이라는 게 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2억을 벌면 20%까지 내야 된다고 하면 2억 100을 벌면 4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벌겠죠. 더 판매를 안 하던가. 그런 식의 어떤 전략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대한체육회 매출 뭐 이렇게 보면요. 여기 나오죠. 총 매출이 결산 대비해서 이렇게 2015년부터 쭉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갔어요. 2배 정도가 올라갔네요. 그죠? 거기 순매출했는데 매출 원가는 따로 없어요. 왜? 용역 서비스 이런 거니까. 대신 판관비, 판매와 관리비가 상당히 나갔어요. 그래서 이 비영리 법인이니까 매출에 맞춰서 이걸 다 턴 거죠. 다 쓴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 2015, 16, 17, 16년까지 마이너스였어요. 이건 재무구조가 이제 잘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재무상태표에서는 건전했으나 돈을 쓰고 이런 거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영업 외 수입,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고 얻었던 수익이 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보상 조치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영업 외 비용으로 또 뭐 예를 들면 차입금에 대한 어떤 부채 혹은 금리 이런 것들, 법인세, 이게 비영리 법인이니까요.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들렸지만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것이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비용은 얼마였었고요. 총 수익은 얼마에서 이런 수준이었고 이런 순이익률을 봤더니 이게 총 비용이 총 수익보다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되는 거고 반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손익 계산서 앞서 설명했던 거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결국 이제 교수님 강조하고 싶은 재무 분석에 대한 개념인데 재무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포츠 기업의 스포츠 조직의 재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돼, 어떻게 긴축해야 돼, 아니면 가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 아니면 우리가 사람 뽑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재무 활동, 인적, 물적, 재정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재무 상태표를 위해서 하는 재무 안정성을 분석하는 방법과 또 손익계산서를 하는 방법, 그리고 동시에 하는 거, 동시에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재무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레버리지 비율이라든가 유동성 비율,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조금씩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레버리지 비율은 자본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부채가 90만 원이야. 다 부채야. 이거 레버리지 지렛대가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거. 유동성 비율에서는 내가 이 100만 원에서 부채가 만약에 50이고 50이라고 했을 때 이 50을 다시 현금화하니까 단기 비차를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충분한 거잖아요. 같이 보는 개념이 생기겠죠. 안정성 비율은 예를 들면 어떤 재무상태표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설비 투자가 과도하지 않은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결합해서 보기도 합니다. 다시 이어서 수익성과 활동성은 이런 어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을 함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해서 레버리지를 보는데요. 얼마만큼의 이익을 달성했느냐. 자, 이익을 달성했는데 그 이익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유동성 자산을 봤을 때 다시 손실된 이익이 얼마일까를 본다면 실제 수익이 어떨 것이냐. 또 아까 이제 기업이 마치 우리 몸의 피를 잘 순환시키는 것처럼 돈의 흐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활발하게 순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무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타인 자본의 어떤 중요성, 그래서 기업이 가꿔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레버리지 비율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내가 자본을 형성하는데 그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부채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전체 자본 중에 어느 정도가 타인 자본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결국 지렛대를 의미하는 거고 지렛대는 지렛대잖아요. 지렛대. 이 지렛대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적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들리는데 쓰는 용구인 것처럼 경영활동에서도 레버리지 분석은 타인의 어떤 부채를 위해서 영업 상태가 좋든 나쁘든 간에 고정적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비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영업활동이 활발하든지 않든지 결국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지렛대라는 비용을 썼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된다라는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을 우리가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 거, 타인 자본 말고요. 내 금액을 높이던가 사내보험을 높이던가 해서 전반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영업, 재무, 결합 레버리지라고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의 총 자본에서 자기 자본을 곱하기로 나누면 그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총 자본이 내가 100이고 뭐 예를 들면 200이고 내가 이게 1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네요. 그럼 50이겠네요. 뭐 이렇게 자기 자본 나오겠죠. 이런 것들 자기 자본에서 부채 자기 자본 부채 비율 자기 자본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부채인데 총 부채가 얼마일 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자본 100만 원, 남의 자본 300만 원, 3분의 1이니까 300%.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영업 레버리지 비율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랑 결합 레버리지 비율이 있는데요. 잠깐 명명된 내용만 살펴보면 영업 이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의 매출액 수준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영업 비용들이 생기죠. 그죠? 영업해야 되니까. 즉 고정적인 영업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있던 말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영업 비용을 영업 레버리지라. 영업 지렛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재무 레버리지는요. 조직이 다달한 자금 가운데 외부에서 빌려온 돈, 즉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발생된 고정적 재무 비용. 그러니까 영업 비용 말고 고정적 재무 비용이니까 뭐예요? 빌린 돈의 이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정적 재무 비용은
영업이익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리고 세후 순이익에 따라서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뭐 부채를 좀 갚으면 이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결합 레버리지는 뭘까요? 고정적인 영업 비용과 고정적인 재무 비용을 동시에 부담하고 있어서 이걸 매출 대비해서 나중에 세후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또 이 레버리지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기업의 재무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레버리지 비율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이제 유동성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를 유동 자산으로 나눈 값에 100만 원이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조직이 단기적으로 채무 지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돈을 변상해주는 바로. 그러니까 유동이라는 것 자체가 1년 안에 단기간에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비율은 유동 비율과 방금 얘기했던 즉시할 수 있는 당좌 비율로 구분합니다. 유동성 자산을 유동수 나눈 값을 이 100으로 나누는 이 현금화는 이런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비교한 이 유동 비율은 클수록 조직이 단기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00이 넘으면 좋은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100만 넘어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좌 비율은요. 유동성 자산 중에 재고를 뺀, 그러니까 유동성 자산에 현금을 할 수 있는 1년에 현금할 수 있는 것 중에 만약에 재고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럼 50만 원을 뺀 실제 현금, 그걸 이제 당좌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당좌 자산에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동성이 떨어지는 재고 자산을 제외하고 재고 자산을 제외한 거죠. 유동자산, 재고 자산. 그러니까 당좌 자산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유동부채로 나눴더니 나오는 값이죠. 따라서 이것도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금액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본금을 늘리고 유동부채의 비유동부채를 바꾸고 그리고 당좌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현금을 갖고 있고 또 현금은 재고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바꿔놓고 당좌 자산을 늘려야 한다라는 개념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안정성 비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안정성 비율이라면 1년 내에 현금화하기 힘든 자산의 투자가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유동성 자산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그게 균형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부동산을 사고 무조건 설비를 투자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고정 비율과 고정 장기 접합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고정 장기 접합률이란 이 두 가지의 어떤 수식을 살펴보면요. 고정 비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기 자본에서 비유동 자산을 나눈 값에 100을 곱했을 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고정 비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정성 비율이 높을수록 균형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개념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 비율.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좀 관심 있는 거 주식 투자할 때 이제 보게 되는 수익성 비율, 특히 이제 총 자산 대비 수익률 아니면은 뭐 자기 자본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요거 정도 그다음에 수익성 비율과 우리가 활동성 비율까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익성 비율은 조직이 투자한 자본 대비 혹은 매출액 대비 얼마나 많은 이익이 달성됐는지 내가 돈 들어간 거 대비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포괄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경상이익을 높이거나 합리적인 판매 관리를 조금 합리적인 판매 관리비를 지출한 뭐예요? 판관비를 좀 낮추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요. 수익성 비율은 수익을 대표하는 비율로 단기 순이익의 총 자본으로 나눈 값. 총 자본이 뭐냐면 평균 자본이죠. 우리가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투자 수익률로 보인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ROI라고 얘기하죠.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ROI. R입니다. R. ROI. 예, ROI는 조직의 목표를 투자 수익률로 하여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재무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찰해서요. 문제를 일으키는 재무 요인을 발견,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불립니다. 투자 수익률. 단기 순이익 대비 총 자본, 평균 자본이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 관리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의 주식 투자할 때 A라는 기업이 ROI가 어떻지? 라고 했을 때 ROI가 예를 들면 한 13%가 된다. 그러면 총 자본 수익 대비해서 평균으로 13%의 이율을 나타낸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 외에 뭐 조직의 경영 활동에 따른 성과를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비율로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출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다시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순이익,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ROE라고 하죠. ROE.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Return on Equity 그래서요. 투입한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이익 창출 정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익성 비율에서 사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특히나 이 두 가지 ROI랑 ROE 이것이 높을수록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OE가 10%면 1000만 원의 자본을 투자했을 때 100만 원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ROE도 단기성 이벤트가 있어서 높아졌는지 갑자기 높아졌는지만 여러분이 잘 파악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회가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어떤 추세를 잘 읽으면 단기 순이익이 그냥 어떤 이벤트 때문에 갑자기 뭐 월드컵이 생겨서 뭐 빨간 옷을 많이 팔아서 생긴 게 아니라 저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수준이고 10%를 나타내고 있으면 내가 주주로 참여해서 주식을 산다 했을 때 나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동성 비율인데요. 활동성 비율 정도 하면 우리가 이제 재무 비율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성 비율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입니다. 활용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래서 설비 투자, 재고 자산, 매출 채권을 줄이거나 자금의 회전 속도를 피의 흐름처럼 빨리 만드는 것이지요. 특히 재고 자산의 회전율, 재고 자산 뭐예요? 빨리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매출액을 재고 자산으로 나눈 값이니까 재고 자산이 특정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매출액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게 재고 자산 회전율이에요. 특정 시점에 몇 번이랑 자산으로 바뀌었는가, 매출액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에서 현금화 시키는 것을 빨리 현금으로 바꿔줌으로써 기업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 기업이 현금은 사람이 피니까 그만큼 회전 속도, 활동력을 좋게 만든다는 논리가 생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몇 회로 나타나는 거죠. 몇 회. 이렇게 재고자산을 몇 번 한 거야? 100번 했어, 120번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 기업이 굉장히 빨리 회전율을 갖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 채권도 회전시키는 같은 논리인 거죠. 매출액의 동일한 스포츠 조직 중에서는 매출 채권이 적은 조직이 뭐예요? 매출 채권 회전이 더 높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출 채권은 내가 갖고 있는 기초 매출 채권이랑 기말 매권이 회기에 대한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요. 재고자산 회전율과 비슷한 의미에서 채권을 빨리 회전시키는 것이 우리 횟수로 봤을 때 기업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고정자산 회전율도 같은 비율이고요. 또 총자산 회전율도 같은 비율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요. 활동성 비율은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빨리 회전시켜서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느냐 혹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을 이끌어 가느냐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손익분기점인데요. 손익분기점 말 그대로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여서 이익과 손익이 발생되지 않은 분기점이 있어요. 그리고 고정비라는 개념과 변동비라는 개념이 생기는데요. 고정비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생산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매출량의 손익분기점과 매출액의 손익분기점 이렇게 또 구분이 될 수 있죠.
스포츠 조직에서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총 수익과 총 영업이용이 일치해도 손해와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의 영업 시점을 의미하는 건데,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딱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매출하고 총 영업비용을 해갖고 순이익이 발생되는 이 구간이 있고, 여기가 그런 것이 없는 구간이다 라는 점이 이제 손익분기점이고, 이 지점, 그 지점까지는 손실이 더 많고, 손익분기점 이후에는 매출이 늘어나면서 어떤 손익이 생기는 거죠. 이 이익이 생기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이익이 생기는 판매량을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판매 금액을 얘기할 것이냐의 의미를 봅니다. 그래서 비용, 매출량이기 때문에 코스트, 볼륨, 프로핏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코스트, 볼륨, 프로핏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정이라고 얘기했던 비용이 건물이라던가 뭐 기계 혹은 임차료, 그 정도로 나가는 우리가 임직원의 보수, 뭐 재산세, 보험료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변동비는 뭐예요? 직접 우리가 다른 기업과 B2B에서 나오는 노무비라던가 원가를 사오는 원료를 사오는 재료비, 수수료 이런 것들의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또 잘 파악하셔야 된다. 자, 매출량에 의한 손익분기점인데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몇 개를 팔아서 몇 개를 생산해서 몇 개를 팔아야 영업이익이 0이 되는가, 혹은 얼마의 매출액을 달성해야 0이 되는가를 두 가지로 표현한 건데요. 수식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매출량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있어요. 이게 P가 단위당 판매 가격이고요. 우리가 이게 단위당 변동 비용입니다. 그것을 뺀 것에다가 고정 비용을 나누는 거예요. 상품 단위당 판매 가격에다가 변동비를 뺀 거를 고정비로 나누는 값이 그렇다. 즉 그것이 이제 Q 값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제 Q 값은 P-V의 F시다. 그래서 여기서 P-V를 단위당 공원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이익을 차감한 것으로 이 부분이 고정 영업비용을 해소하고 이익에 공헌한다. 어렵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요것만 기억합시다.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여 이익이 손실과 발생되지 않은 이 지점이고요. 그 전까지는 손실, 그 이후부터는 순이익이고, 순이익의 매출을 얘기하는 매출량 손익분기점과 순이익의 금액을 얘기하는 매출액 손익분기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정 영업비용과 변동 영업비용이 있는데, 고정 영업비용은 건물, 뭐 부동산, 그리고 고정 임차료, 뭐 경영진의 보수,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고, 변동은 직접 노무비, 뭐 원가 재료비, 판매 수료, 수수료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손익 분기점을 토대로 해서 투자를 어디다 결정할 것이냐, 혹은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돈을 마련할 것이냐, 우리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재정 활동을 조절할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기업, 스포츠 조직의 재무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방대한 내용인데요. 적어도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다시 강조하지만 총 자산, 토탈 에셋은 자본과 부채, 즉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합계, 재무 상태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줄 안다는 거. 그리고 손익 계산서, 포괄 손익 계산서에서는 매출액과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무엇이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라고 얘기하는 판매와 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무엇이다. 또 영업이익이 영업외 수당, 영업외 비용을 다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경상이익이 무엇이다. 그 외에 있는 뭐 법인세라든가 특별 이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어찌됐든 간에 법인세까지 또 특별이익의 손실과 법인세 비용까지 다 제외한 것이 사실은 당기 순이익이다 정도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재무 비율에서 나타나는 레버리지 비율,
그 다음에 유동성 자산 비율, 그리고 뭐 활동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어떤 투자에도 연관을 주는 수익성 비율, ROI, ROE에 대한 것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